검찰공화국 저지 전북의 혁신 주도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 여당의 검찰공화국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기획과장으로 기용했던 검찰 공무원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으로 선임했고, 밑을 윤석열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장관 아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검찰의 검사 라인으로 공직사회를 우선 장악하겠다고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인사와 사정, 정부를 독점하겠다고 하는 반헌법적 구상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려면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로 이어지는 예산과 입법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의 다수당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전쟁에서 승리해 실사계 시군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원팀으로 뛰는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을 뽑는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과 청년 후보자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역량 있는 후보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군 의회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1-4나다 후보를 고르게 지지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24.4%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투표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투표하지 않은 116만 도민들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문제 남겨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전읍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래가지고 한 80여 명이서 회식을 한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대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보도를 저도 좀 봤는데요. 그 후에 어떤 진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도 입장을 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수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도내 전역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어떤 운전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 질서가 혼잡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당위원장님 이렇게 멘트해 보시면 무소속이 대안이 될 수 없다 하시는데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무소속의 후보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접전지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무소속을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이런 좀 엄중한 상황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어떤 저희 판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험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거나 유력한 후보들이었고요.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해서 배제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경우들이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현직 또는 유력한 후보로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간 상태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특별하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오히려 이전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저희 단체장 후보들의 범죄율은 40%에서 한 20% 정도로 반절 수준으로 낮아졌고, 전체적인 범죄율은 30%대를 유지하는 걸 보면 이번에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후보들을 많이 걸러낸 건 사실이고, 그 후보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불복해서 무수로 나오면서 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공천이 그 후보들이 얘기죠. 그거는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지율은 저기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이고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약간 바로미터 같은 것인데 그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수첩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A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B 후보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소속이었던 후보들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정을 하는 거죠. 민주당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려고 했다가 결격으로 인해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24.4%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지난 대선에는 거의 50%를 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선처럼 관심이 집중되거나 후보를 누구를 선택할 건가 결정한 경우는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이는 본투표에서 투표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걸 봅니다. 또 덧붙여서 전체적인 투표율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낮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도 낮게 나타났다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불리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양당 입장에서 무소속 후보들과 경쟁이 치열한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그게 자체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또 농촌 지역 가게 되면요. 민주당이 불리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그런 징후로 볼 수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보시나요? 현재는 저희가 경합 지역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개표해봐야 승부를 알 수 있는 시분이 좀 꽤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지 불리할지는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뭐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4개 그 시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 우세한 지역 몇 군데, 경합 지역 몇 군데 정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이 꽤 있고요. 조금 앞섰다가 경합으로 좀 전환된 지역도 좀 몇 군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자체적인 조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사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조사는 안심번호를 할 경우와 직전화할 때는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서 그것도 해석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좀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직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경합이 나타나는 그런 있어서 저희는 한 그 중간 정도가 최종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투표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당에 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투표율을 주된 변수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선거이기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가까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양쪽 다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선거로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당 후보에게 유리한지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한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사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가 꽤 과거에 비하면 좀 높게 나타난다는 이런 좀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저기 군산 그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그 음주운전 문제, 예.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전후 그 무투표 당선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회식 문제, 또 일부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장수라든가 몇 개 그 단체장 후보들의 금권 선거 문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에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동안 선진화됐습니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과거처럼 이제 금권, 관권, 향응 이런 선거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전히 도시 지역이 아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입니다. 모든 게 물론 정당이 좋은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지만 기존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방적 활동은 사실은 어려움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선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개선 방안도 좀 같이 좀 논의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농촌 지역은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활용한 선거가 과연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리투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처럼 사실 일각에서는 직접 현장 투표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 권리당원 모집과 그에 따른 경선을 이루어지다 보니 조직 동원 선거 형태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선거 브로커들이 개입된 사례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별 후보나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근본적인 그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보니까 어저께 밤에 국회에서 강원도 특별자치법이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의미 깊은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샘나고 답답한 부분이 좀 있죠. 사실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야 진작 되었던 거고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최문순 지사가 오랫동안 추진해오긴 했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입장이 좀 많았었는데 지방선거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좀 통과된 거죠. 전북도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를 넣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부각되지 못하고 강원도가 먼저 간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좀 쓰리죠. 그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도도 앞으로 계속 출신하시는 거죠? 이게 안호영 의원이 대표 많이 했고요. 저도 참여도 전라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강원도 갔는데
전북을 반대할 농민들은 없을 거라고.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선거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